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찍고 싶네요. 이제 거의 다 목적지에 왔어요. 이제 로마와 중국사만 찍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마 보고 있다는 것은 한 3-40분 정도의 강의를 아마 지금 본 상태겠네요. 오늘은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로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슉슉슉슉은 입에서 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죠? 칠판에서 난 소리였죠. 지금 제가 요약 강의를 농사 쏙 빼고 지금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시험 범위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보시면 싹 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로마입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죠. 이 로마는 처음에는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왕정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트루리아인을 이제 귀족 세력들이 몰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귀족 정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냐면요. 우선은 민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가 있고요. 이 민회에서 이제 정무관을 뽑게 되죠. 이 정무관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행정직 관료죠. 그 중에서 이제 정무관 중에서 짱이 바로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정관 2명을 두게 되죠. 2명을 둔 이유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무관 출신들이 이것을 끝내고 나서 이제 원로원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무관이나 이 원로원은 대체적으로 귀족들이 장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만을 위한 정치 체제가 행해졌죠.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평민들로만 구성된 평민회라고 하는 게 조직되고 이들의 대표가 바로 호민관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오면요. 귀족 정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랑 비슷하게 상공업이 발달하고요. 평민들이 중장부병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이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권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했다면 얘네들은 이제 파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성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우리에게 정치적 권리를 줘! 라고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바로 법, 성문법이라고 이제 글로 나타난 12표법과 바로 이 호민관이라고 하는 평민의 대표직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평민들의 권리가 점점 향상되게 되죠.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 12표법. 그리스는 우리가 인물들 중심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솔론, 베이스트라토스, 클레세네스, 페리클레스였다면 얘들은 법이죠. 12표법으로 이제 자의적인 귀족들만의 법 해석이 막히고 평민들도 이제 법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리키니우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키니우스법을 통해서 이제 집정관 중에 한 명을 바로 평민회에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포르텐 시우스법을 통해서 바로 이 평민회, 평민들의 모임, 평민회에서 이제 입법권을 가지게 되면서 평민들이 귀족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평민들이 이렇게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외 팽창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로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가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해 나가면서 이러한 평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팽창해 나가면서 이 평민들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반영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평민의 권리가 오게 되는 재정점을 맞게 되고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보시면요, 바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도시국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카르타고라고 하는 겁니다. 카르타고는요,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 도시로서 지중해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유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로마와 서로 대립관계에 있게 되고, 바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쪽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침공하게 되죠. 우리는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에니 전쟁에서 바로 이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로마가 완전히 잘 나가게 되죠. 그래서 꼭지점을 이루죠. 그런데 참 웃겨요. 꼭지점을 이룬다는 것은 곧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웃깁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오히려 로마 사회에 큰 위기가 나타나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시스템. 왕이 없죠. 공화정인데요. 이 포에니 전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공화정 체제에 이제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나타나게 되냐면 우선은 로마가 정복한 속주로부터 노예가 유입돼요. 그리고 곡물이 유입되게 되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자연공들이 몰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스스로 자기의 가족들이 농사짓는 종이 기네요. 네, 6시인데 지금 시즌 10분 후에 밥 먹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외부로부터 노예가 유입되고, 그다음에 곡물이 값싼 곡물이죠. 값싼 곡물이 유입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거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자연농이 몰락하게 되고, 이러한 노예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농장을 보유한 그러한 농업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부르죠?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자연농은 계속적으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나라 경제를 보면요, 이런 하나의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바로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죠. 그라쿠스 형제는 두 명이에요. 형제니까요. 바로 첫 번째 형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는요,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농지법은 뭐냐면요, 땅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자연공들이 땅을 잃고 이 사람들이 다 뺏겼으니까 땅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귀족들이 죽여버리고. 그래서 동생인 가이우스가 나타나죠. 야,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곡물법, 값싼 곡물을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몰락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값싸게 거의 무상으로 분배해 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싫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이 상황 잠깐 지우면요, 이후에 평민을 대변하는 평민파와 귀족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서 눈을 바깥으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검투사 시합을 열게 되죠. 이제 대표적으로 스파르타쿠스, 그죠?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검투사들의 연합체가 로마를 휘젓다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군인들이 뜨게 되죠. 그래서 군인 정치가들이 뜨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1차 삼두 정치가 행해지게 되죠. 군인 정치자 중에 잘 나가는 폼페우스라든지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이 삼두 정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카이사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보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죽여버렸죠. 암살당하게 됩니다. 브루투스라고 하는 절친에게 그리고 원로원 사람들에게 결국에 암살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삼두 정치가 열리는데요. 2차 삼두 정치의 이제 대표자는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 아들인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뜨게 되죠. 카이사르의 이제 절친이면서 부하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안토니우스인데요. 이 안토니우스와 대립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연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에 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 악티움 회전이라고 하는 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모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공화정 시대는 끝나게 되고요. 바로 제정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으로는 황제 체제를 갖추게 되지만 스스로 황제라고 안 불러요. 뭐라 부르냐면 프린캡스, 자기는 제1 시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내비치고요. 원로원에서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 투스라고 하는, 너는 존엄한 자이다, 황제가 아니라 존엄한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내려주죠. 그러면서 로마는 이제 제정시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안정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던 오현제 시대를 겪게 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뭐 잘 나가는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나가던 시대에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이제 여러 군인 황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인 황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로마가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외부에서 노예 유입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자유농업계선 몰락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제도가 나타나게 되냐면 콜로나 투스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콜로나 투스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바로 예속 농민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유한 자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노예가 없는 거야. 노예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부자유한 자유민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되는 콜로나투스 제도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중흥의 노력, 다시 한번 로마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황제가 있으니 그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커져버린 제국을 4개 4분할해서 황제, 서쪽 황제, 오른쪽 황제, 부황제로 4개로 분할을 하고 다스리죠. 그리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이어서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우선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던 로마 사회죠.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이 공인한 것을 우리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크리스트교가 이제 지하에 있다가 위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리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지금까지는 크리스트교를 엄청 탄압했단 말이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탄압했다면 이제는 크리스트교가 공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황제가 이 교리 문제로 니케아 공회의를 열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의 수도를 옮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황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때는 크리스트교를 아예 국교화해버립니다. 하지만 테오도시우스 죽고 난 다음에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게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문화만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의 문화는 우리가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발달했던 게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시위표법 이런 법률들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때까지 뭐 시민법, 그다음에 만민법, 그다음에 나중에 동로마 비잔티움에서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법 대전을 편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발전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검투사들 시합이 열렸던 그러한 건물들, 그다음에 수도교라고 하는 물, 그다음에 사람도 건너 다닐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리비우스의 로마상,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카에사리의 갈리아 정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이 이 시기에 전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로마 이러한 큰 흐름, 봉화정의 성장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포이니 전쟁을 중심으로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제정시대는 어떻게 해서 다시 나타났고 다시 왜 멸망하게 됐는지,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세 명의 황제의 노력과 그것 중심으로 크리스교와의 연결성, 로마의 문화 같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